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정한웅은 창백한 얼굴로 다시 한번 숫자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38회 동안 드나들었던 부모님 집 현관문 앞에서 정한웅은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리던 문이었다. 그의 뒤에서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집에 왔는데 비밀번호가 안 맞아요. 혹시 더는 오지 마라. 차갑게 내뱉은 한마디. 그리고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 정한웅의 인생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생활용품 수입 유통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업가였다. 대형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계약을 따내며 매출은 해마다 오르고 있었다. 남들이 그를 두고 승승장구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으로부터 15해 전 24의 나이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정한웅은 자신을 믿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뛰었다. 30대 초반에 이미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내 수진과 두 아들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내가 효자라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지.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한웅은 본가에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보냈다. 어머니의 환갑에는 유럽 여행을 보내드렸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외제차도 선물했다. 형은 그런 정한웅을 늘 대견해했다. 동생 덕분에 부모님 봉양 걱정 없어서 나도 편하다. 고맙다. 형의 말에 정한웅은 언제나 겸손했다. 형님도 충분히 도와드리잖아요.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뿐이죠. 수지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이들 교육에 열심인 아내 덕분에 정한웅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큰아들 현우는 중학교 1학년, 작은아들 지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다. 여보, 이번에 새로운 라인 들여오는 거 잘 됐어? 어느 저녁 수진이 물었다. 정한웅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에 중국 공장이랑 독점 계약 맺었어. 앞으로 최소 5년은 안정적으로 물량 공급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안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한웅의 눈앞에 지난 15해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는 부모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바뀐 비밀번호처럼 달라진 운명을 마주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어깨를 적셨다. 정한웅은 우산을 펴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한 달 전, 정한웅은 사무실에서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민석과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한 사업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한웅아, 이거 진짜 대박이야.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민석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중국 최대 가전제품 제조사와의 독점 수입 계약. 지금까지 해오던 생활용품보다 단가도 높고 시장성도 좋았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자본금으로는 좀 버거운데. 정한웅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래서 말이야. 은행 대출 좀 받고 투자자도 몇 명 더 끌어들이면 돼. 내가 다 알아봤어. 민석은 자신만만했다. 정한웅은 잠시 망설였다. 직감이 뭔가 불안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석의 열정적인 설명과 장밋빛 전망에 그 불안은 곧 사라졌다. 알았어. 해보자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은행에서 대출도 문제없이 받았고
지인들의 투자금도 모였다. 첫 물량을 들여와 시장 반응을 살폈을 때도 나쁘지 않았다. 정한웅은 자신감을 얻었다. 민석의 제안대로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20개를 한꺼번에 들여오자. 물류비도 절감되고 대량 계약이니 단가도 내려갈 거야. 정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리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첫 발을 내디딘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대규모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컨테이너 20개 분량의 가전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문제는 그 직후 터졌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정한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계약 취소 통보가 왔다는 소식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같은 제품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풀렸다는 것. 민석아, 어떻게 된 거야? 급하게 걸은 전화. 민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중국 쪽에서 계약을 어겼어. 우리만 독점 계약인 줄 알았는데 다른 업체랑도 계약했더라고. 정한웅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십억 원의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었다. 대출금, 이자는 하루하루 불어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한웅 씨, 우리 돈 언제 돌려받을 수 있죠? 정 대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한웅은 아무에게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사흘밤을 새우며 온갖 방법을 찾아보았다. 다른 유통망을 뚫어보려 했지만 이미 시장은 저가 제품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결국 반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재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사 건물을 팔았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정리했다. 그럼에도 부족했다. 여보, 어떡하지?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한웅은 아내를 바라볼 용기조차 없었다. 강남 아파트도 내놓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쉽게 팔리지 않았다. 아이들 학원비도 끊었고 카드도 모두 정지되었다. 마지막 희망은 부모님이었다. 정한웅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온 아버지의 말은 얼음장 같았다. 내가 그렇게 큰 사업하면서 부모한테 손 벌리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정한웅은 간절히 설명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냉정했다. 매달 생활비 보내준다고 큰 소리치더니 결국 이렇게 망하는구나. 부끄럽지도 않냐?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정한웅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5년 동안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 명절마다 챙겨드린 선물,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다음 날 정한웅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모님 댁을 찾아갔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바뀐 현관문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비가 내리는 부모님 집 앞에서 정한웅은 깨달았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니, 단 하나. 수진과 아이들 뿐이었다. 비 내리는 부모님 집 앞을 떠나 정한웅이 돌아온 집은 적막했다.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어떻게 됐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다. 정한웅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한웅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형이었다. 여보세요, 형.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제 저녁부터 어머니가 계속 우시잖아. 형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정한웅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형, 사업이 좀 안 풀려서 그래. 곧 해결될 거야. 어머니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줘. 해결? 내가 뭘 해결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망신당했어. 아버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아들이 사업 크게 한다더니 망했다더라. 이런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너는 상상도 못하지? 정한웅은 말문이 막혔다. 형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동안 내가 잘 나가니까 좋았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으스대는 것도 좋았고. 이제 망했으니 가족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제발 다신 연락하지 마. 아버지도 그러래. 전화가 끊겼다. 정한웅은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형마저도 자신을 버렸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가족관계가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나 싶었다. 며칠 후 정한웅은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와 선물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곧 일어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온 답장은 차가웠다. 무슨 생활비? 내가 언제 그런 거 보냈니? 우리는 내 아버지 연금으로 잘 살고 있었어. 내가 가끔 용돈 주는 것까지 생활비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라. 정한웅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5년간 매달 300만 원씩 어머니 통장으로 직접 송금했던 생활비였다. 명절마다 생신마다 드린 선물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이었다. 그는 예전 송금 내역을 찾아보았다. 증거를 보여주면 달라질까 싶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증거를 들이대면 뭐가 달라질까? 이미 자신을 버린 가족이었다. 정한웅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다. 투자자들의 독촉 전화, 은행의 대출금 상환 압박, 카드값 미납 통지서.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지는 남편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내 친정에 도움을 청해볼까? 정한웅은 고개를 저었다. 아내의 부모님까지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다. 수진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계셨다. 큰 돈을 갖고 계실 리 없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하지만 우리 이대로는 안 돼. 아이들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집 대출금도 있고. 수진의 말은 옳았다. 이대로 가다간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이었다. 정한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장인어른께 연락해 볼게. 그렇게 정한웅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한 후 이제 처가의 손을 내밀게 된 것이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기를 드는 정한웅의 손이 떨렸다. 이번에도 거절당한다면 정말로 끝이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한웅은 고개를 숙인 채 장인 앞에 앉아 있었다. 장인 김철수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얼굴이었다. 수진의 고향인 전라남도 작은 마을까지 내려오는 동안 정한웅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장인 앞에 앉으니 준비한 말은 다 사라지고 사죄의 말만 나왔다. 뭐가 미안하다는 건가? 사업이 잘 안 된 게? 그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장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정한웅은 고개를 들었다. 장인의 눈에는 비난이 아닌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가 수진이와 아이들까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건 안타깝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장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말투에는 서울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우리가 큰 돈은 없어. 하지만 내 딸과 손주들이 어렵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장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으로 가서 무언가를 꺼냈다. 통장 한 권이었다. 이거 우리가 수진이 결혼시킬 때부터 모아둔 거야. 원래는 나중에 우리 노후에 쓰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에게 더 필요할 것 같구나. 정한웅은 통장을 받아들고 열어보았다. 7천만 원.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평생 모은 돈이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 이렇게 큰 돈을.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는 건 나중 일이고. 장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웅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랑 같이 내려와 살아보는 건 어떠냐? 정한웅은 놀라 장인을 바라보았다. 장인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여기 땅이 좀 있어. 내가 혼자 농사 짓기에는 벅차.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서울에서 당장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아이들도 시골 학교로 전학시키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야. 정한웅은 말문이 막혔다. 서울에서 내려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저녁 수진과 아이들과 함께 장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진은 의외로 담담했다. 나는 괜찮아. 어차피 내가 자란 곳이니까. 오히려 부모님 가까이에서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다. 중학생인 큰아들 현우가 먼저 반발했다. 아빠, 저 학교 어떻게 해요? 친구들도 다 서울에 있는데. 초등학생인 작은아들 지우도 울상이었다. 저 학원도 못 다녀요? 시골에는 학원도 없대요. 정한웅은 아이들을 다독였다. 일시적인 거야. 아빠가 다시 사업 일으켜서 서울로 돌아올 거야. 조금만 참자. 그날 밤 수진과 정한웅은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정말 괜찮아? 너는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수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너와 아이들만 있으면 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정한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진은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일주일 후 정한웅의 가족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왔다. 다행히 아파트는 전세금을 빼서 대출금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 나머지는 장인에게 받은 돈으로 가장 급한 빚부터 해결했다. 장인의 집은 낡았지만 정겨웠다.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 아파트의 70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은 공간이었다. 장모는 손주들을 반갑게 맞았다. 도시에서 온 손주들을 위해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함께 살자. 걱정 말거라.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장인의 말에 정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처음으로 시골에서 맞는 밤. 정한웅은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정한웅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아이고 허리야. 정한웅은 논두렁에 주저앉았다. 한 달째 장인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전화기를 다루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혔고 도시의 창백함은 시골의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갈색으로 바뀌었다. 괜찮나? 무리하지 마라. 농사일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장인이 물병을 건네며 말했다. 정한웅은 고마운 마음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아버님, 이 작물이 뭐라고 하셨죠? 이건 울금이라고 하지. 강황의 일종인데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아. 근데 재배가 까다로워서 농사 짓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장인의 설명을 들으며 정한웅은 문득 궁금해졌다. 이거 판매는 어디에 하세요? 농협에 내기도 하고 가끔 아는 도매상이 와서 사가기도 하지. 근데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애로사항이 많아. 정한웅의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동안 수입 유통을 하며 쌓은 경험이 있었다. 울금 같은 특수작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어떨까? 그날 저녁 정한웅은 수진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가 직접 온라인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내가 유통 쪽은 좀 알잖아.
수지는 남편의 제안에 눈을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 나도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법 좀 배워볼게. 요즘은 유튜브에 강의도 많던데. 다음 날부터 부부는 틈틈이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장인의 울금을 깔끔하게 포장하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다. 처음에는 판매가 거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한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사일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힘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기른 작물이 팔릴 때의 뿌듯함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현우가 아버지의 작업실로 들어왔다. 정한웅은 울금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빠, 이거 유튜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현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정한웅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유튜브?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농사 짓는 유튜버들 엄청 인기 많아요. 특히 특이한 작물이나 시골 생활 보여주는 채널들이요. 아빠가 도시에서 와서 농사 짓는 이야기하면 사람들 엄청 관심 가질 것 같은데요. 정한웅은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이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다. 글쎄, 아빠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영상 편집도 할 줄 알고 학교에서 방송반 활동도 했잖아요. 현우의 눈은 반짝거렸다. 아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건 시골에 내려온 후 처음이었다. 수진도 현우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요즘은 유튜브가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정한웅은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의 열정에 마음이 움직였다. 다음 날 가족들은 처음으로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다. 현우는 스마트폰으로 아버지가 장인과 함께 울금을 수확하는 모습을 찍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온 사위하고 나 이렇게 둘이 일하는데. 장인의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말투가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다. 정한웅도 어색하게나마 카메라 앞에서 울금 재배법을 설명했다. 현우는 밤새 영상을 편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가족들에게 완성된 영상을 보여주었다. 제목은 강남 사장님의 시골 농부 도전기 마이너스 울금 수확 대작전. 우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수진이 감탄했다. 장인과 장모도 영상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작은 아들 지우는 신이 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도 다음에는 나오고 싶어요. 영상은 그날로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정한웅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가족의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었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와 새 출발하는 가족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빠, 우리 구독자가 1,000명 넘었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영상 올려야 해요. 현우의 말에 정한웅은 놀라움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이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시골농부 정한웅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정한웅 가족에게 찾아온 운명의 반전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정한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울금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한웅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는 구독자 5만 명을 가진 인기 유튜버였다. 울금청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알려주신 비법을 오늘 특별히 공개합니다. 카메라 뒤에서 현우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16살 소녀는 이제 능숙한 영상 감독이 되어 있었다. 학교에서도 방송 동아리 회장이 되었고 자신만의 채널도 운영하고 있었다. 장인이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 그의 투박한 말투와 솔직한 표정은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놈의 사위,
내 비법을 다 발설하다니. 장인의 연기에 수진과 지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장인과 정한웅의 케미는 채널의 최고 볼거리였다. 촬영이 끝나고 정한웅은 노트북을 열었다. 울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유튜브 영상 덕분에 직거래 주문이 늘었고 농협 출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 여보, 이번 달 매출이 또 늘었어. 수지는 남편의 어깨를 안마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도 이제는 농산물 가공과 마케팅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울금차, 울금청, 울금 분말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우리가 여기 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 정한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논과 밭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던 시골 생활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정한웅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고 그는 얼굴이 굳었다. 형이었다. 여보세요. 한웅아, 오랜만이다. 형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정한웅은 말없이 기다렸다. 내 유튜브 봤어. 잘 되는 것 같더라. 정한웅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말이야. 요즘 좀 어려워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사업이 안 풀려서. 정한웅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1년 전 자신이 어려울 때 등을 돌렸던 형이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다. 미안하지만 그쪽 집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 야, 우리가 형제잖아.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정한웅은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도와줬다고? 내가 어려울 때 너희는 나를 버렸어. 모르는 척했어. 심지어 내가 15년 동안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마저 부정했지. 그런 집안에 내가 왜 돈을 줘야 해? 아니, 그건 상황이. 더 할 말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정한웅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정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창밖에서는 장인이 손자들과 함께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정한웅은 자신이 지금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요일 아침, 정한웅은 마당에서 새로 심은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구독자 7만 명을 넘었고 울금 외에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농산물 직거래 매출도 꾸준히 늘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아버지, 손님이 오셨어요. 지우가 달려와 말했다. 정한웅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다. 누구신데?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 같은 분들이랑 아저씨 한 분이요. 정한웅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예감이 들었다. 현관으로 나가자 예상대로 부모님과 형이 서 있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더 늙어 보였고 형은 어깨가 처진 모습이었다. 한웅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한웅은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딱딱한 목소리였다. 더는 아들도 동생도 아닌 타인을 대하는 말투였다. 이렇게 멀리 찾아왔는데 먼저 들어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정한웅은 고개를 저었다. 안에는 제 가족이 있습니다. 할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서 하시죠.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형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동생아,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주라. 우리는 가족이잖니. 정한웅은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이요? 제가 어려울 때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며 저를 외면한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내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엄마는 내 편이었어. 정한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머니,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제가 15년 동안 드린 생활비를 부정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보냈니? 하셨죠.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정한웅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잘 되니까요. 유튜브 인기가 많아지고 돈을 벌게 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다. 뭐야? 이렇게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너 지금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냐? 정한웅은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위압적인 태도에 주눅 들지 않았다. 저는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주지 않으셨죠. 그날 비 내리는 현관문 앞에서 문을 안 열어주셨을 때 우리 가족 관계도 다 끝났습니다. 형이 다급하게 말했다. 한웅아, 그래도 우리는 피를 나눈 가족이야. 이럴 수 있어? 정한웅은 고개를 들어 집안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수진과 아이들, 그리고 장인 내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이미 소중한 가족이 있어요. 저를 버렸을 때가 아니라 제가 성공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가족이 아닙니다. 정한웅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흘려버린 눈물이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내드린 생활비를 기억 못하세요? 1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부모님과 형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 모습에서 정한웅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정한웅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마치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 다가와 그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정한웅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돌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는 앞으로만 보자. 아이들이 다가와 아버지를 안았다. 장인과 장모도 다정하게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한웅은 자신의 진짜 가족들 속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정한웅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드디어 우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한웅은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배경에는 울금밭이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제 시골로 내려온 지 2년이 되었다. 처음의 어색함과 불안은 사라지고 이곳이 진정한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10만 구독자 기념으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우리 채널의 진짜 스타, 장인어른이십니다. 카메라가 장인에게로 향했다. 김철수 장인은 이제 인터넷에서 울금 할아버지로 불리는 스타가 되었다. 그의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말투와 농사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에이, 내가 뭔 스타야. 사위 덕분에 늙은이가 인터넷에서 얼굴도 팔아. 장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눈가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장인어른, 구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인은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들며 외쳤다. 구독, 좋아요는 공짜요 눌러주이소. 이 말은 이제 채널의 시그니처 문구가 되었다. 시청자들은 이 투박한 구수함에 매료되었고 댓글마다 이 문구를 따라 쓰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촬영이 끝나고 가족들은 마당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수진이 특별히 준비한 울금 케이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축하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수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도 이제 농산물 가공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울금 제품들은 백화점 입점까지 성공했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현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채널의 영상 감독을 맡고 있었다. 그의 편집 실력은 프로 수준에 올랐고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가 되었다. 아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콘텐츠가 있어요. 우리 울금으로 화장품도 만들면 어떨까요?
지우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이제는 제법 의견을 내는 멤버가 되었다. 그도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며 울금 도련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장모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우리 손주들 덕분에 늙은이들도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네. 정한웅은 마당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 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었다. 도시에서 지쳤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는 건강과 웃음을 되찾았다. 정한웅은 문득 2년 전 비 내리던 날 부모님 집 앞에서 느꼈던 절망을 떠올렸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손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장인은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중요한 건 지금이야. 저녁이 깊어가는 마당에서 정한웅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그의 새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유튜브 채널의 마지막 장면. 정한웅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가족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피보다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진짜 가족이죠. 저는 2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의 목소리가 흐르며 영상은 끝이 났다. 구독, 좋아요는 공짜요 눌러주이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